자, 오늘은 네 번째 고려의 사상과 문화 중에 첫 번째 유학의 발달과 역사사의 편찬 이 부분을 좀 하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는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려시대 유학의 발달 과정을 시기별로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고려 후기 수용된 성리학의 특징과 그 사회적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려시대 편찬된 역사서에 대해서도 오늘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과서로 따지면 93쪽부터 95쪽 이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PPT 내용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려 시대에서는 이제 알다시피 이제 사회 전반적인 거를 이제 불교가 통제하게 되고 정치 이념으로서 이제 유학이 등장이 되는데, 그럼 이런 유학이 정치 이념으로서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그래서 좀 PPT를 통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다시 유인물을 통해서 이 파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유교 정치 이념이 나오는데, 유교 정치 이념이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집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부모는 사랑하게 됩니다. 이 공경이란 말이 이제 효라는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런 개념을 이제 국가 관계로 좀 이제 조금 넓혀서 얘기하자면, 왕과 그다음에 백성의 관계로 얘기하자면, 백성은 왕을 공경해야 되고요. 왕은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된다. 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말하는 공경을 우리는 충이라고 얘기합니다. 충.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유교 정치 이념의 핵심이 됩니다. 즉, 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국가에서는 왕을 공경하라. 그러면 왕은 사랑을 줄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합니다. 유교 정치 이념은 뭐냐면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는 체제. 이를 유교의 정치 이념이라고 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지배기구를 재편하고요. 관료 집단을 선출하고요. 유학을 보급합니다. 이런 유교의 정치 이념이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유인물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전기 때로 좀 봅시다. 전기. 방금 말한 것처럼 전기 때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정치 이념으로서 이제 유학이 작동을 하게 되죠. 태조 때부터 이제 유교 이념을 상당히 강조하게 됩니다. 광종 때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과거제를 통해서 관리를 선발해야 되는데, 이 과거제의 핵심이 뭡니까? 문과고, 문과에서 뭘 기준으로 뽑습니까? 뭘 기준으로? 명경과와 제술과가 있는데, 이 명경과와 제술과가 각각 뭐예요? 유교 에 대한 시험이죠. 다. 그 다음에 성종 때는 유교를 교육하는 국자감이라든가 향교라든가 이런 교육기관을 정비하게 되고요. 유교적인 사상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 고려 전기 때 유학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흔히 이제 훈고학이라고 해요. 훈고학적 유학이 고려 전기 때 많이 유행이 되고요. 훈고학은 뭐냐면 그 유교 경전의 그런 해석이에요. 해석을 주로 하는 거는 유교 경전 하나의 합파인데, 주로 이제 유교 경전 해석과 이해를 담당해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뭘 하냐면 문서 작성에 좀 활용하게 된다. 문서 작성. 여기서 말하는 문서는 외교 문서를 얘기합니다. 외교 문서 같은.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냐면 최숙료라는 사람이죠. 최숙료가 성종에게 시무 28조를 올리죠. 그 다음에 중기 때가 되면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문벌귀족 사회가 성립하게 되면서, 이 문벌귀족들이 이제 뭐랄까 소위 말해서 문화를 소비하는 하나의 생산하고 소비하는 하나의 계층이 되면서, 이 유학도 이제 문벌귀족에 의해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유학은 이제 주로 이제 사장학적 유학이 많이 유행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시문과 경전을 중시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글짓기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격이 보수적이고 상당히 기적적 경향을 띠게 되죠. 전기 때는 이제 상당히 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면, 중기 때는 넘어오면 보수적으로 상당히 기적적인 경향을 띠게 되고, 대표적인 사람으로 김부식과 그 다음에 최충이 있습니다. 최충. 자, 그랬다가 이제 무신 정권을 거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유학이 침체기를 겪게 되는 거죠. 유학이. 그러면서 이제 원간섭기가 고려 후기가 되면서 이 유학의 새로운 학파인 성리학이 이때 수용이 됩니다. 성리학이. 정확히 말하면 고려 충렬왕 때 안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누굽니까? 뒤로 밑으로 진행할까요?
안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소개가 되죠. 이 성리학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전에 유학이 상당히 좀 도덕적인 그런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런다면 성리학은 뭐냐면, 그럼 인간은 왜 착하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라든가 어떻게라든가 이런 물음을 하는 철학적인 그런 유학의 하나의 학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철학적이다. 성리학의 성황의 배경은 이거였어요. 고문 세력들을 비판하고, 이 고문 세력들이 주로 이제 뭘 믿습니까? 불교를 많이 믿었죠. 불교가 상당히 좀 타락했다, 이것도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천을 강조하죠. 상당히 그래서 성리학은 상당히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실천을 강조하는, 소위 말해서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성리학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볼까요? 성격을 보면 개혁적이고 비판적인 경향을 띠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누가 수용하게 되냐면 고려 후기 때 신진사대부들이 수용하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신진사대부의 개혁 이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의 국가사회 지도 이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대표 중인 사람은 누가 있냐면 안향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현, 이색,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정몽주라든가 정도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유학을 정리하자면, 유학은 정치 이념으로서 이제 강조가 되면서 전기 때 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기 때가 되면 문법 기적의 하나의 문화 장르로서 발전하게 되다가 무신 정권 시기 때는 침체를 겪게 되고, 그러다가 원간섭기 때 성리학이 수용되면서 상당히 개혁적이고 비판적인 성향을 띠게 된 성리학이 수용되면서 그 시대의 개혁 세력이었던 신진사대부의 개혁 이념이 되고, 결국 이 성리학이 조선시대의 주류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사학을 볼까요? 역사학 같은 경우 역사서. 고려 전기 때는 왕조실록이라든가 7대 실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엔 나와 있지만 실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다가 1145년에 즉 몇 총의 난에 진압하고 난 이후에 김부식에 의해서 삼국사기가 편찬이 되죠. 김부식에 의해서. 이 김부식이 저자고요. 김부식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삼국사기가 편찬되냐면 유교적 합리주의를 내세웁니다. 유교적 합리주의. 이게 뭐냐면 있을 법한 내용을 적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 시대에도 뭐가 있었냐면 당군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당군의 이야기가 김부식이 봤을 때는 상당히 있을 법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곰이 사람이 되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교적 합리주의에서 이제 당군 신화가 삼국사기는 빠지게 되는 이런 거에 나타나게 되고, 어쨌든 간에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이제 역사들을 편찬하게 됩니다. 형식은 어떤 형식을 띠게 되냐면 기전체의 형식을 띠게 되는데, 기전체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왕의 이야기를 다루는 봉기, 그 다음에 제후의 이야기를 다루는 세가,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좀 특이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다루는 이야기를 다루는 열전, 그 다음에 표, 그 다음에 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기전체는 이 봉기와 열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봉기의 기, 열전의 전, 이게 합쳐서 우리가 기전체라고 얘기합니다. 기전체. 이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신정권 시기 때는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동국 이상국집에서 동명왕 편이라는 이런 아주 거대한 서사시가 만들어지는데, 이규라는 사람이 만들고요. 고구려 계생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시대가 이제 무신정권 시기다 보니까 이런 고구려 계생 의식이 상당히 조금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간섭기가 고려 후기 때가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는 자주적이고 상당히 민족적인 경향이 역사서에 편찬됐다 했는데, 지난번에 원간섭기 시대 때 당군 중심의 역사의식이 상당히 유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간섭기 때 우리가 하나의 동질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원간섭기 때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단군 중심의 역사의식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였다. 그 다음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거와 일맥상통하게 자유주의가 상당히 민족적 기준의 역사서가 많이 편찬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삼국 유사 이런 있을 충렬왕 때 만들어집니다. 연도는 이제 1281년이 되죠. 81년. 최초의 단군을 기록했죠. 왜? 민족적 경향이니까. 삼국사회 같은 경우는 다 나눠져 있죠. 결국은 고려라는 사회의 뿌리를 올라가면 뭘로 됩니까? 신라, 고구려, 백제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동질적인 역사의식을 가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원가석일 때는 삼국사기를 넘어서 우리는 단군, 왕건 밑에서 하나였다 라고 하는 단군이심의 역사의식이 나타나게 되고 그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왕운기, 이승기 같은 경우가 또 단군의 기록을 썼죠. 제왕운기에서 1287년입니다. 같이 충렬왕 때. 그 다음에 뭐 이런 책도 있었어요. 해동 고승전이라 해서 각본이 쓴 건데 이런 고려시대 고승들의 그런 이야기를 쓴 책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간서기 때 우리가 성리학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성리학적 유교사관에 입각해서 쓴 책이 있어요. 성리학적 유교사관은 뭐냐면 전통과 대명분, 명분 이런 걸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재현의 사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략.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좀 역사서 편찬에 대해 살펴봤는데 역사서 편찬에 중요한 거는 이제 삼국사기, 그 다음에 동명평, 그 다음에 삼국유사, 그 다음에 이 시대 원가석기 시대 때 자주적인 민족적 경향이 역사서인 삼국유사라든가 제왕운기가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들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이 부분은 PPT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